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OECD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출산율 경고를 하면서 국가 소멸의 위기다. 그냥 국가 소멸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 과거에 2019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 그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위기가 온다고 저희가 계속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터지는 게 없으니까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생은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 더 안 좋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인구 감소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 생산성의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OECD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아주 극단적인 대안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그걸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ECD가 경고했습니다. 저출생 한국이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지목을 했는데,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가구수가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집값은 올라갈 것이고, 요거는 굉장히 먼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그게 멍청한 생각인 게 뭐냐면은,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그래요? 특히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부부가 애를 낳는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저출산일까? 일본은 둘째를 낳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애를 낳는 집도 한 명만 키우기도 힘들어서 둘째를 못 낳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애를 안 낳을 정도라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안 좋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억지로 소득도 잘 늘지 않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집값을 돈을 풀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 둘 중에 하나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든가 아니면 거품 덮인 상태에서 더 크게 무너지든가,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수요가 줄어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 그런 말을 믿는 게,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냐.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 그냥 수요 감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재정 지출 부담. 자,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비가 늘어나고, 그게 다 가게한테 떠넘길 수 없으니까 국가 재정 지출 부담에도 다가올 수 있죠.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비로 쓸 돈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일가정의 불균형. 우리나라 근로시간 많죠. 주 52시간 추진했는데 주 122시간 이야기까지 이번 정부에서 나왔죠. 그다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그렇지만 최저임금 1.7% 올려놓고 역대급을 올린 것처럼, 10,000원 돌파했다고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힘든 곳들은 있겠지만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요, 최저임금 더 오르니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봐라. 그래도 쓰죠. 장사가 안 되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경기가 침체된 게 더 문제고, 경기가 침체된 이유는 저소득층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도한 사교육, 요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높은 서울 집값, 굳이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보통 이제 세계 통계를 낼 때 잘 안 내고 한국 집값, 그 다음에 한국의 수도 집값, 이런 정도로 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라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 재정이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 투입되는. 그래서 재정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연금 개혁을 이야기를 했죠.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추계를 언급하며, 제 예상엔 요거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빨라지는 이유는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지금 정도로, 코로나 때 그래도 꽤나 수익을 올렸죠. 코로나 터지고 자산시장 중심으로 됐을 때 연금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기금을 굴리기 때문에 자산소득이 늘어나는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익을 보기 안 좋은 시장이 온다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상당히 높여서 부담을 더 내되 수급 연령은 오히려 더 늦춰야 된다. 그러면서 노동 수명을 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OECD 같은 데서 OECD에 가입된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고 나이 먹어서도 일하라. OECD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명을 연장해라. 왜냐면 젊은 층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고령층이 많아지면은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부양할 사람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젊은 층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층이 그 부담을 다 감당을 하게 된다면 애는 더 안 낳겠죠. 그래서 OECD에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나이 먹고도 일해라. 젊은 층에게 다 넘기지 말고 나이 먹고도 일해라. 이런 대책까지 나왔다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웬만한 OECD 말은 다 안 듣죠. 아까도 이야기 보시면 어때요? 일 가정의 불균형. 요거 아까 안 들었죠? 일하는 시간만 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임금 격차. 요것도 아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과도한 사교육. 높은 서울 집값 계속 부양하고 있죠.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반대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지키는 거 있죠. 노동 수명은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 박살나고 있는 동안에. 청년층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11만 5천 명 급감. 그런데 70대 이상은 15만 명 급증. 60대 이상도 28만 2천 명 급증. 40대 취업자는 8만 2천 명 감소. 저것도요. OECD 권고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OECD의 권고는 뭐라 그래요?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 특성 성과에 따른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방안. 자, 명예퇴직은 둘째 치더라도 탄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고령층이 일하는 것도 싸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정년 연장해서 일한다면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요. 질이 안 좋은 일자리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을 고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층하고 고령층이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은 일하는데 청년층은 안 하는 이유. 청년층은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안 가려는 이유도 그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대기업을 못 간다는 거죠. 태반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작할 때를 굉장히 가려서 가는 반면에 그러면은 그렇게 저임금 받는 일들을 어차피 나이 먹어서 은퇴했고 노는 것보다는 소득이라도 올리는 것을 원하는 고령층을 가져다가 싸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것은 없고 그냥 단순 인력상으로 고령층을 고용해가지고 돌리는 경제에 이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예요. 청년층이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20대 때 일자리 잡아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30대 40대 때는 집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요? 지금 미래수요들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은에서 뭐라 그래요? 고용률이 양호하다? 20대 40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어떻게 양호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서울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으려고 해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정부라기보다 국토부 장관이 자꾸 그딴 이야기하죠.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추세적 상승이 아니면 잡지 말아야 돼요.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주거비가 23% 비쌌고 식료품 물가는 56% 비쌌다. 근데 주거비가 23% 비싸다는 건 비단 다른 나라보다 23% 높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거비는 보통 자가주거비와 임대주거비 이런 부분으로 산정해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보면요.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PIR은 25배로 이거 국민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같은 기준으로 한 걸로 비교한 거예요. 그럼 얘네는 국민은행에서 했으면 더 낮게 나왔겠죠. 우리나라는 25배가 나올 때 뉴욕은 11배, 코펜하겐은 9배로 선진국 주요 도시들보다 높다. 뉴욕의 2배 이상이다. 어떻게 집을 사냐. 주거비가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저거를 25배라면 적어도 11배까지는 떨어질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저 부분이 거품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거품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거품이냐 아니냐. 거품이 꺼졌을 때 가격이, 거품이 생겼을 때 가격보다 과연 더 높을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경고를 한 거죠. 실수요자들이 거품이 생겼을 때 집을 사게 되면요, 최소 몇천만 원에서 최대 몇억, 비싸면은 몇십억씩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감당 가능하냐 그게. 올라갈 때는 못 느끼는데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체감이 된다. 그리고 그때 못 버텨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는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몇 년째 폭락 이야기를 하냐.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투기 수요들이 사가지고 뭐 비싸게 팔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집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100만 원이 올바른 가격인데 요거를 거품이 잔뜩 꼈을 때 더 올라간다고 해서 150, 200만 원 주고 사는 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다 나오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능지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건설업 부실설 지표 9년 만에 최악입니다. 2금융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1금융까지도 번지고 있는데. 9년 전이면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요. 여러 가지 2014년 규제 다 풀어가지고 2015년부터 막 도약할 때예요. 즉 그때 그 침체기 수준까지 지금 위험해졌는데, 아 그래도 미국에서 곧 금리 인하니까 집값 오를 거야. 코픽스 금리 이번에 내렸으니까 집값 오를 거야. 아 무조건 집값은 오를 거야. 지금 막 심리 보니까 막 집값 오를 거야. 아이고 대단한 생각들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른다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그러면은 집값은 오르는데 당신은 집을 못 팝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오르면 뭐예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걸 거품이 터진다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